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은 스페셜 이벤트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경제계 아나운서로 정말 오랫동안 베테랑으로 활동하시는 아나운서님을 초대해서 제가 오히려 질문을 좀 받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웬 빵이냐고요? 그런 질문 하실 텐데 왜 그런지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운서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느 카메라 보면 되나요? 네 앞에 보시면 돼요. 그쵸.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햇수로 8년째 경제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소연 아나운서고요.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가져보고자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제가 진행권을 넘겨서 일방적으로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제가 호스트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순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점점 더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작년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는 또 그만큼 더 심각할 거라는 소식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가 혹은 자산 기준으로 상위 10%가 나머지 전체 자산의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약 6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10% 소유자가 전체 자산의 60%. 또 소득 기준으로도 보면 소득 상위 10%가 전체 총소득의 60% 정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극화된 구조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눴을 때 상위 10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은 특히 재산 소득을 중심으로 늘어나는데 재산 소득이 바로 우리가 투자해서 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이게 금융 투자에 따른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산 소득이 역대급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10분위 고소득층은 고소득자가 되고 더 저소득계층은 소득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늘어서 격차가 더 벌어지죠. 고자산과 10분위 자산가와 1분위 자산가 간의 격차도 마찬가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양극화가 벌어지고 자산 양극화가 벌어지는 현상을 좀 배경을 구분을 해서 들여다보니 일단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부터 야기되더라고요. 최근에 강달러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은 달러 베이스로 매출이 일어나니까 수출 금액이 바로 매출액이고 매출액이 다 달러 베이스니까 강달러일 때 오히려 굉장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화장하고 계신데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엄청나게 기회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앞에 빵이 놓여져 있는데 제과 혹은 라면, 스낵 이런 기업들은 엄청난 그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달러일 때 이런 밀이나 파뮤나 원자재를 다 사와서 1년 정도 재고를 갖고 있다가 강달러일 때는 재고를 소진하고 달러가 약세화될 때는 그때 또 원자재를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히려 강달러일 때 마진폭을 늘려나가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은 어때요?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구조잖아요. 밸류체인 자체가. 그러니까 강달러이고 원자재값 치솟으면 그게 고스란히 수입 물가 부담으로 작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오히려 기회일 때가 있고 뭐 약달러일 땐 또 그것을 원자재를 사오는 기회를 가져오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럴 때 굉장히 크게 흔들리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종사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그게 고스란히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양극화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1,500원대 환율 뚫어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식품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수출 데이터 좀 잘 나온 쪽으로 소득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께서 빵을 벌써 두 번이나 말씀을 해 주셨기 네. 때문에 네. 빵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날 것 네 같아요. 네. 이 빵은 뭘까요? 이 빵은요. 네. 여러분께 이벤트를 좀 진행해 보자 하는 겁니다. 빵 이벤트. 네. 예. 그래서 댓글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소감 말씀 남겨 주시면 그 우리 빵을 협찬해 주신 제 지인이거든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10분께 빵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빵 회사가 더 블루브레드라는 회사고 비건 푸드예요. 여기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no egg, no milk, no butter. 그러니까 완전 식물성 빵이니까 이게 또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한 빵인데 이 비건 푸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유럽에서 수출이 잘 된다? 그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또 비건 푸드의 또 다른 핵심 포인트. 살이 잘 찌지 않는다? 살이 잘 찌지 않는다. 뭐 핵심에서 계속 비껴갔군요. 비껴가는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면 비건 푸드지만 비건 빵이지만 오히려 계란 많이 넣고 우유 많이 넣고 또 버터 많이 넣은 그 빵보다 더 맛있어요.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먹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맛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맛에서 뒤지지 않으면서 이거 비건 음식 맞아?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만큼의 그런 빵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영상 보시고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초라서 뭔가 좀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 주제가 양극화라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또 빵 이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프랑스에서도 빵 하나로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일단 야. 뭐 빵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한꺼번에 다 10분께 네. 주시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네. 네, 부유층이 더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금융 지식과 자산 투자, 네트워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중에서 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게 뭐라고 보실까요? 제가 이 부분 한번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감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생각을 하고 부유한 자는 부유한 생각을 하고 산다. 근데 저도 이제 자산가들을 만나는 일들도 있고 여러 뭐 이렇게 자리에서 그리고 가난함을 또 원망하거나 토로하는 우리 독자분들을 뵙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다만 가난한 자는 가난함을 원망하고 가난한 내 자신을 비관하고 또 부유한 사람을 비난 또는 비관하고 이 사회를 비관하는데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위기 왔으면 좋겠다. 집값 한번 대대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무주택자로서는 그런 바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다주택자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기회를 보겠다라는 의도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주택자나 자산가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경제 위기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점에 내 돈을 위치시킬 것인가를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한 금융사의 포럼에 강연을 갔다가 그 자산가 분들이 이제 초대됐는데 질문을 좀 받는데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자기가 오피스텔 3개를 투자했대요. 근데 오피스텔 투자는 좋은 국면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 오피스텔 투자해서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다.
새 자녀한테 증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학생이 될 때 그때 이 오피스텔로 증여하려고 한다. 그럼 제가 이런 반문을 드렸어요. 증여를 받은 대학생의 미래와 증여를 받지 않은 대학생의 미래, 뭐가 더 나을까요? 저는 증여받지 않은 대학생의 미래가 더 나을 수 있다. 없는 환경에서 갖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역량을 개척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가 증여를 했을 때의 자녀보다 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자녀가 더 나은 혹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가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전 소신껏 제 의견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저도 증여를 해주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 자산가들의 생각은 어떻게 절세할 것인가, 어떻게 자산을 또 불릴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이런 국면에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습니다. 투자자적인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으로 리쇼어링을 대거 이끌고 트럼프가 지금 현대제철도 미국에 들어와라, 삼성전자 공장 더 줘라, 이런 압박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한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이 입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지난 여름에 아틀란타 현지에 다녀왔지만 SK 온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뭐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 한국 SK 기업의 직원들이, 주재원들이 한 몇백 명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몇백 명 들어오는데 살 집이 있을까? 집이 부족합니다. 아틀란타 조지아주가 집이 부족해요. 아니, 집이 부족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상승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을 사면 대략 임대 수입이 7%예요. 그리고 그걸 달러 베이스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림 그리는 거죠, 자산가들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현상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자산가들은 갖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불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자산가가 더 많은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양극화 구조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왜? 물가는 상승하는데 물가 상승 속도보다 소득 증가 속도가 낮으니까 결국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럼 부족분을 어떻게 해요?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대출로 메꾸죠. 그럼 이자 상환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재산 소득 중에 일부가 이자 소득인데, 이자 소득은 역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는데 24년 한 해. 근데 한편의 저소득계층은 지급해야 될 이자 부담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양극화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의 조심스러운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시죠. 당연하죠. 네,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면 부자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다른 게 목표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되고 싶냐 부자가 되고 싶냐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가난한 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을 해야 되죠. 부자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해야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시장을 보고 경제 국면을 보고 어떤 분야로 돈의 쏠림, 돈의 이동이 있는지를 보고 그 방향대로 나도 투자적인 의사결정, 자산 가치에 올라타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벌어진 현상의 책임이 저소득층에 있다, 가난한 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각을 또 바꿔 나가면서 더 고민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가난한 자가 잘못된 거다 이런 의견이 절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내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될지 그냥 무작정 경제 위기만을 바라고 무작정 집값 폭락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그 시대적 흐름을 읽어나가면서 적절히 자산 관리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양극화와 더불어서 미국 우선주의까지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런데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개인 책임으로만 귀결되는 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정책이나 시대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거시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중요한 두 가지 의제를 주셨어요. 이런 국면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정책 공백을 경험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정책 공백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잖아요. 그러면 외교적으로 다른 리더십을 꾀합니다. 바이든식 리더십은 가치 외교예요. 가치 외교. 그러니까 함께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들끼리 동맹국을 결성하고 그들과 이제 외교적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근데 트럼프는 가치 필요 없다. 이념 필요 없다. 거래 외교입니다. 딜이 성립되면 돼요. 이념 따윈 필요 없다. 러시아도 북한도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내가 북극 항로 진출하는데 도움만 준다면 난 이들과 함께 하겠다. 유럽 너네들이 나한테 도움 주는 거 있어? 없잖아. 이런 식인 거야. 도움 주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 외교 중심인데 그러면 미국이 일본과 러시아와 북한과 함께 외교적인 어떤 움직임을 같이 펼쳐나갈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금 리더의 부재로 인해서 한국 패스, 코리아 패스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 공백인데 또 중요한 정책 공백으로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 그래서 이번 12월 3일 날 발표했었던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면 구조적인 숙제의 대응책을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대응 혹은 양극화 해소 이런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로 참여하실 때 말씀 주시는 게 각자 도생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각자 도생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기업들한테도 그 말씀 많이 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이런 국면에 뭔가 울타리가 되어줄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공급망 대란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요소수 공급 차단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반도체 기업한테, 자동차 기업한테 거기 들어가는 핵심 소재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부가 대응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스스로 대응하십시오.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양극화라는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냥 정책적으로 뭔가 대응책들을 마련해 주겠지라는 기대보다는 나 스스로 대응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사회 안전판이 뭐예요?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나의 삶의 질을 그래도 유지시켜 줄 거라고 믿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으시잖 그러니까 신뢰를 저버려라라는 뜻은 아니고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나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보다 오늘은 그러면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좀 장착하시고 그렇다면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나의 일부의 소득을 바꿔나가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정책 공백에 따른 리스크도 좀 감안해 가면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참 냉정하게만 들을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순간이다라는 말씀까지도 들어봤습니다. 또 트럼프 얘기 직전에 했었잖아요. 네. 트럼프와 함께 상승하고 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10만 달러 돌파하고 역사적인 최고가까지 갔다가 다시 좀 미끄러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부를 이루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트렌드가 빈부격차에 오히려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알아보지 않고 부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직도. 근데 부정해도 좋고 긍정해도 좋은데 알고 긍정 혹은 부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어떤 가상자산 투자라고 할까요? 새로운 투자 분야가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 그 새로운 투자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게 어떤 사회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경제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부의 재편을 가져올지를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관심 없이 대응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래로 내려가는 양극화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저도 오피셜 클럽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 오피셜 클럽은 제가 경제 기숙사라고 좀 닉네임을 정했어요. 여러분께 매일 찾아가고요. 아, 가둬놓고 경제만 공부시키는 건가요? 가둬져 있진 아, 않지만 네. 스스로 기숙사라고 예, 말씀하셔서. 원하시면 갇혀 계셔도 됩니다. 네. 예, 그 기숙사에 기숙학원 느낌처럼 매일 제가 좀 메시지도 드리고 또 매주 어떤 강의를 또 진행하고요. 또 매월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도 하면서 오피셜 클럽을 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그 정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왜냐하면 영상으로 여러분께 설명드려도 좋은데 부족함이 있어요. 영상만으로 전달해드릴 한계도 있고 또 영상 외에 글로도 전해드려야 될 것들도 있고 또 오늘 저녁에 라이브 합니다. 공지도 좀 해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통이 많이 부족하죠. 유튜브에 한계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오피셜 클럽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고정 댓글 보시면 참조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